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세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의 변질, 변질을 혹은 열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열등세, 즉 나쁜 상태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 되겠죠. 변질은. 그래서 식품이 여러 가지 요인 그죠. 미생물이라든가 효소라든가 또 어떤 성분 간의 반응이랄까, 햇볕, 온도, 산소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식품의 성분이 변화하고 영양소가 파괴되어서 향기와 맛 등이 손상되고, 그래서 식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식품의 변질 혹은 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질의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또 화학적인 요인 등이 있는데, 이거는 변질은 해당 식품에 또 따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말 단백질이 그러니까 사람이 식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부패라든가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탄수화물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서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이취가 난다든가 하는 건 변폐. 산패는 지방이 변화돼서 식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 발효는 오히려 반대로, 이 포멘테이션은 사람이 섭취하기 좋은 상태로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등으로 이렇게 발효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패라는 데 대한 엄격한 정의를 본다면은 단백질과 같은 함질소 유기물, 즉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이 혐기성균 등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을 잃고 악취를 발생하고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여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어떤 세균의 작용을 인해 가지고 트리메틸아민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에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또 악취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패는 단백질이 어떤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유기물질이 혐기적인 균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저분자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식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부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백질이 부패되어진 것들은 정말 먹으면은 바로 어떤 아민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메틸메르캅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섭취했을 때에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식중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의 어떤 부패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 이 발효는 탄수화물이 오히려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유기산이라든가 알코올 등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물론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이 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콩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메주에서 된장을 만든다든가 간장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설탕을 절여서 청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발효 과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탄수화물에 어떤 누룩금과 같은 것들 넣어서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의 생활에 유용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발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패는 지방이 분해돼서 유독물질과 악취를 내고 또 변색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산패는 우리가 특히나 지방이 분해되고 햇볕이라든가 광선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바뀌어져서 결국은 불쾌치를 내기도 하는 것을 우리 산패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유탕제품, 기름에 튀긴 어떤 우리 스낵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약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지방이 중합되어서 하나의 악취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패는 지방이 분해돼서 유독물질과 악취를 내고 또 변색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부패라든가 발효라든가 산패라든가 변패라든가 변폐가 안 나오네. 변폐와 같은 것들은, 변폐는 원래 이제 탄수화물이 먹기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변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영양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분해되면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작용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패 기구 및 부패 산물로 본다면은 식품의 부패가 진행이 되면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저분자 물질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바뀔 것이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방산으로 바뀔 것이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초성포도산, 피루빅 애시드와 같은 거, 유기산 등으로 분해가 되어서 이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부패 산물을 생성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그 분해 어떤 그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펩톤이라든가 펩타이드와 같은 저분자물, 이건 단백질 프로테인이 분해되면서 펩톤, 펩타이드, 그 다음에 저분자인 아미노산으로 되어지는데, 있게 되어질 적에 만약에 부패가 진행이 됐다면 이때는 암모니아라든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든가 아민유라든가 원래는 아민유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죠 유독 물질들을 총칭해서 사실 아민, 부토마인, 아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페놀유라든가 인돌, 스키톨, 황화수소, H2S, 메르캅탄, 알파케토산, 그다음 그레졸, 이와 같은 것들이 생성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인체에 사실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인 경우에는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산 플러스 글리세롤이죠,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또 이 지방산은 CO2, 수소가스, 그다음에 메탄가스, CH4. 원래 지방산 같은 경우에 RCOOH라는 분자 구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어지면 이러한 물질로 바뀌게 되어지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피루빅 애시드 바뀌는 것과 똑같지만, 이거는 체내에서는 이거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외부의 어떤 거 영향으로 해서 오게 된다면은 글루크로닉 애시드라든가 아니면은 피루빅 애시드와 같은 것들로 저분자 물질로, 이거는 탄소가 3개가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에서 제일 적은 당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탄소 6개, H 12개, O 6개인 포도당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탄소 3개짜리의 그 소성포도산이라든가 글루코닉 애시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젖산이라고 하는 락틱 애시드, 그다음 아세틱 애시드, 초산, 부타놀, 포믹 애시드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게 되고, 또 뭐 부틸릭 애시드라든가 아세톤, 뭐 에탄올, 이렇게 해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여러 물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탈탄산 반응, 디카복실레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탈탄산 반응은 실제적으로 아니 단백질 제품 같은 경우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 식품에서 탈탄산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디카복실레이션이라가 D라는 게 떨어져 나간다는 이 탈이라는 뜻이죠. 카복실레이션은 CO2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가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 가지고 히스타민이 생성됩니다.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히스티딘에서 카복실계 CO2가 빠져나가게 되면 밑에 나오는 히스티딘이 CO2가 빠져나가면서 히스타민이 생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타이로신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타이로신에서 CO2가 빠져나가면서 티라민과 같은 것들이, 타이라민과 같은 것들이 생성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히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 되겠고, 타이라민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카다베린이라든가 퓨트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유해한 아민의 종류들인데,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단백질 식품들이
어떤 그 미생물의 세균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부패가 진행이 되어질 적에 펩톤이라든가 펩타이드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이러한 그 히스타민이라든가 타이라민과 같은 것들을 생성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아미노산에서 CO2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 CO2, 여기 빠져나가는 것을 원래가 탈탄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와 아민이 생성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있는 그죠. 여기는 아미노기죠. NH2는 아미노기고 COOH가 카복실기입니다. 이 카복실기에서 수소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 암모니아로 NH2에 H를 하나 더 주면서 NH3가 되면서 이 COOH는 CO2로 해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 히스티딘과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성과 같은 경우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먹고 이 히스타민을 발생을 시키면은 알레르기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이렇게 발적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 중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면은 바로 히스티딘 혹은 히스타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아미노화 반응이라는 것은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다. 그죠? 탈이죠.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에서 보면은 아미노산은 부패 세균이 생산하는 탈아미노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암모니아와 유기산을 생산한다. 이렇게 돼서 보통 여기 지금 아미노산인데, 여기에서 아미노산에 요 아미노기와 그 다음에 CH3NH 이거는 이미노기고, 그죠? 요 아미노산에서 NH2에 H 하나를 받아서 암모니아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탈수 물이 하나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해서 생성되어지는 물질인 어떤 거 유기산이 생성되어지고, 여기에 암모니아 가스가 발현되어지고, 이래서 탈아미노화 반응은 아미노기가 NH2가 되니까 이 아미노기가 물 한 분자를 받아서 암모니아가 되어지는 것을 탈아미노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탈탄산 및 탈아미노가 병행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미노산이 세균의 분해 작용에 의해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생성시키고, 한편으로는 알코올과 지방산 등을 생성한다. 그래서 식품의 성분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 1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암모니아와 CO2가 생기고 한편 알코올과 지방산, 탄화수소를 낸다 이랬는데, 이 아미노 애시드가 여기에서 암모니아를 내고 탄산가스를 내고 알코올로, 이 OH기가 알코올이니까 여기 있는 알킬기에 따라서 알코올 종류가 에탄올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메탄올이 될 수 있겠고 다 틀리겠죠. 여기 알킬기 CH3라든가 C2H5라든가 결합하는 데 따라서 틀리지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OH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OH는 알코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하고 NH2 이 아미노기인데, 아미노기에서 이렇게 수소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암모니아를 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가 RCOH 지방산과 암모니아 단산 이렇게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미노산이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암모니아를 내고 탄산가스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암모니아와 CO2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이제 반응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고 탄산기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병행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어떤 그 부패를 판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식품의 뭐 신선도 및 부패 판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천연식품보다는 가열 조리한 식품이 실제적으로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그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열 조리를 함으로 해서 조직이 연화되고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이 변성되면서 가용 성분이 많아지고 세균 정식에 알맞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패가 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 완전히 부패되면 냄새가 나고 뭐 외관이 변하고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크게 뭐 위생상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초기 부패가 진행될 때는 실제적으로 판별이 어려워서 잘 알지 못하고 그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할 적에 제일 먼저 외관에 그죠 어떤 거 관능 검사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눈으로 본다든가 또 만져본다든가 생선이 어떤 탄력을 잃었다든가 만져본다든가 그 다음에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해서 이 관능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식품의 신선도를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식품이 이제 초기 부패에 달하면은 부패한 냄새들이 나기는 나죠. 그래서 뭐 아민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뭐 산패치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나고 또 색깔도 변화가 되고 그죠. 이 색깔의 변화는 우리가 어떤 그 시각적인 걸 볼 수 있겠고 광택이 없어진다든가 뭐 변색이 된다든가 착색이 된다든가 뭐 소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색 색깔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든가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 액체식품 같은 경우에는 막 아주 우연히 혼탁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엉고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 이 관능 검사는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 패널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어떤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객관적인 어떤 그 표준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잘 못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들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균수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과학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객관화된 어떤 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식품 1g당 혹은 1ml당 이건 액체일 것이고 이거는 무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균수가 10의 7성에서 10의 8성일 때는 초기 부패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부패하면 보통 뭐 세균 정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세균수를 뭐 측정해서 신선도를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생균수 검사가 되겠고 화학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실제 어류나 육류 같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신선도가 저하되면서 아민이라든가 뭐 암모니아 같은 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 생성물 양을 측정해서 초기 부패의 양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휘발성 염기질소 VBN 그죠? 뭐 볼러타일 뭐 베이징 나이트로전 해가지고 이거는 그 휘발성 염기질소 양이 되겠고 단백질이 주로 부패하면서 이제 그 암모니아나 아민유를 생성하는데 이 암모니아나 휘발성 아민유를 총칭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소는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에 비해 가지고 약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질소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소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메치라민이라는 TMA가 있는데 이 트리메치라민은 원래 신선한 식품은 트리메치라민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휘발성 염기질 옥사이드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이 트리메치라민이 생성되어집니다. 이거는 어패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막 증가가 되어져요. 신선한 식품에는 약 3mg 이하일 때가 되고 초기 부패에는 이 정도가 되어지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패류 신선도 검사에 이용이 많이 되어집니다. K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사후광직에 뭐 관리하고 이 K값과 같은 것들이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 K값이 10% 이하일 때는 아주 신선합니다. 그 다음에 20% 이하가 되면은 그냥 양호한 편이고 초기 부패가 되면은 부패가 진행되면 60 내지 80%로 K값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과 같은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패류가 부패되면서 생성되어지는 어떤 히스티딘이 탈탄산 반응해 가지고 이제 히스타민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알레르기 여기 수치가 4에서 10ml% 정도가 되는데 100 여기 이제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 정도의 수치면은 알레르기식 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초기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이 되겠고 pH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패가 6.1에서 6.5 이제 약
아주 약한 염기성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네. 그죠? 7에서 약산성으로 바뀌어지네. 그죠? 0에서 7까지를 우리가 산성으로 본다면은 7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알칼리로 보고 6.2에서 6.5 정도로 되어지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이제 함유한 식품은 실제적으로 세균에 의해가 유기산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pH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 세균에 따라서 pH가 떨어지지 않고 뭐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암모니아 같은 것이 같이 생성되어지면은 오히려 염기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적인 검사로서 경도라든가 점성이랄까, 탄성, 색깔, 전기 저항 등을 이제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식품이 이제 부패하게 되면은 부패할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 이들의 변화를 측정해 가지고 초기 부패, 식품의 초기 부패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 검사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떤 부패를 어떤 그 신선도라든가 부패 판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부패의 어떤 그 판정법이 되겠고,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졌을 때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저기 그 부패다,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식품의 그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식품의 변질과 부패 원인은 온도, 습도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나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 부패를 방지하려면은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된 미생물 정식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복합적이지만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및 기타 복합 처리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인자에서, 이거는 이제 온도, 수분, 산소, pH 이렇게 해서 이 식품 변질인 관여하는 인자는, 온도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정식에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수분 마찬가지고 산소 마찬가지고, 보통 온도라든가 수분 함량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 유통기한을 설정을 할 적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서 실제적으로 가속 실험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아주 나쁘게, 온도를 미생물이라든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로 맞추고 수분의 함유량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가품 중에서가 아니라 유통기한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산균, 우유와 같은 생균수가 많고 수분 함유량이 높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11일 만에 유통기한을 본다면은, 또 아니면은 과자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둔다, 유통제품은 4개월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식품이라는 게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변질을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주 그 공격적인 인자로서 그 식품에다 영향을 주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유통기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건 전부 이 식품이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냉장 및 냉동.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장을 시킨다든가 냉동을 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인 거지, 이 어떤 그 미생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억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통기한 설정을 해가지고 식품을 어떤 그 유통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냉동 유통을 해라, 냉장 유통을 해라, 상온 유통을 해라,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정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법은 식품 중의 수분을 감소시켜서 세균 발육을 저지함으로써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근데 일반적인 세균은 16% 이하에도 번식하지 못하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3% 이하에서도 비교적 번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식품을 건조시켜 저장하려면 곰팡이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뭐 양곡류 같은 경우에 추곡 수매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어떤 수분의 양을 13, 4%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쌀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미숫가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건조 뭐 스낵을 한다든가 할 때는 수분 함유량을 아주 5% 이렇게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야지 곰팡이도 번식을 하지 않고 미생물도 번식을 않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식품의 적정 저장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습도는 85에서 95%를 줄 때에 각각 소고기부터 시작해 육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아스파라거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거 저장 온도가 무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4 내지 5개월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6도에서 4 내지 6개월 이렇게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냉장을 시켜버리면은 더 빨리 썩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자기한테 그 적정한 온도로 보관을 해주면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달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 빙점입니다. 마이너스 0.5도에서 마이너스 2도 아니면 0도씨 정도를 했을 때에 8, 9개월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장 온도가 뭐 1도 정도 했을 때 최대한 6주까지 간다. 근데 이런 저장 조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저장 조건 온도를 맞췄어도 저장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신선한 식품을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가열 살균법 해가지고 식품을 이제 변질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뭐 냉장 냉동뿐만 아니라 이제 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열 살균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열할 적에는 미생물이 사멸함과 동시에 효소를 파괴해가지고 식품의 변질을 방지 보존하는 방법이다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통조림이라든가 병조림과 같은 식품을 연구해두고 요즘은 레트르트 파우치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열 살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한다는 얘기고 이제 뭐 좋은 장시간 살균법 해가지고 low temperature long time heating method라 그래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한 후에 10도씨 이하로 급속 냉각을 시키는 방법의 살균법이 대표적인 것이 좋은 살균 우유인 파스텔 우유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LT 방법을 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순간법은 71.1도씨에서 15초 내로 가열한 후에 또 마찬가지로 10도씨 이하로 급냉하는 방법을 쓰고 과즙이라든가 우유 등의 되어 있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보통 130에서 150도 1, 2초간에 이 가열관을 통해서 살균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판되어지는 우리 CU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1도에서 뭐 한 1, 2초 탁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판되어지는 우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 살균에 사용된다. 또 아니면 레트르트 파우치를 쓴다. 이런 게 되겠고 초음파로서 살균을 한다. 초음파 살균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또 전파 살균이라고도 하지만 초음파 가열 살균법, 그 다음에 조사 살균법, 이제 방사선을 조사한다든가 자외선을 조사하는데 이 위의 것들의 보면은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열 살균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그 방사선 조사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방사선 감마선 이런 거 아니면 약품 살균 이런 것들은 비가열 살균법이라 해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고 살균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비가열 살균법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에 절임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면은 식품을 염장한다 소금에 절인다든가 그죠? 아니면 또 당장 설탕이라든가 전화당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산장 식초라든가 이런 데에 절임으로써 보존을 하게 되는 염장 최근에는 이 염장법 실제적으로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소금 섭취량이 많아서 나트륨 저감화 때문에 이렇게 저염식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안 쓰는데 어쨌거나
이 염장, 뭐 염장 미역이라든가 뭐 우리 뭐 생선 같은 것도 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다음에 당장법. 아 죄송합니다. 당장법은 이제 설탕에다 절이는 거 요거 오타가 됐습니다. 설탕에 절이는 방법을 해서 당장법은 뭐 슈가링이라 그럴까요? 솔팅이 아니고 슈가링. 잼이라든가 젤리라든가 마마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클링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생육하는데 pH가 낮은 초산 저산을 이용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 돼가지고 뭐 우리 뭐 야채 피클, 과일 피클, 피클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과일 저장에 이용한 데서 이 화학적인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진공 포장까지 끝나고 사실 필름 포장과 같은 경우에도 필름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PVC에다가 폴리에틸렌에다가 알루미늄을 또 라미네이팅하고 다시 폴리에틸렌으로 해가지고 적층을 만듭니다. 필름 자체를 그렇게 여러 그 포장재를 압착을 시켜서 거기다 넣으면 훨씬 더 외부와의 어떤 그 차단성을 높여줘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퀴즈는 초기 무폐의 판정법에 대해서 적으시오. 그다음 화학적 소독법을 사용하기 위한 구비 정보는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블랙보드에 올리면 이 블랙보드에서 저한테 이제 퀴즈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이번 주부터는 메일 보내지 마시고 퀴즈로 보내는 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